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어제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문득 저희의 특별한 인연이 떠올라 사연을 적어봅니다. 다시 생각해도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는 저희의 사연을 즐겁게 봐주세요. 제 기억 중 제가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외동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저를 끔찍하게 아끼셨고, 주말만 되면 놀이동산이나 공원이나 동물원 등 여러 곳을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커다란 어깨에 올라타 목마를 하는 걸 좋아했고, 항상 아버지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서 목마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한 마지막 기억이기도 하고요. 눈이 많이 오는 어느 금요일 저녁, 엄마와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방긋 웃으며 아빠가 늦으시나 보다 하며 수화기를 들었고, 엄마는 곧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곤 곧장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입으시고 저에게도 두툼한 잠바와 목도리를 허둥지둥 둘러주시더니 급히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벌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랫입술만 꾹꾹 깨물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곧 병원에서 내렸습니다. 택시에 내려서 병원에 들어서니 군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군인들만 가는 병원이 있다고 아빠가 말해주셨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수술실이라고 적힌 투명한 문 앞에 의자에 저를 앉혀두시고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아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는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다리가 없는 군인은 없습니다. 아빠는 퇴원 후 바로 의병제대를 하셨고 우리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막 6살이 되던 저는 왜 유치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사 가기 싫다며 3일 밤낮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 상황이 싫었던 건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다툼 한 번 한 적 없던 두 분이 가끔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 생기더니 어쩔 땐 제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제 눈치를 보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했지만 6살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아빠는 술을 마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그럴수록 엄마는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만 있는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는 일을 하게 되었고 전직 무용수 출신의 엄마가 당장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길은 학력이고 스펙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고깃집 서빙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셨고 아빠와 전 집에 있었습니다. 그 나이대의 여자아이들이 그렇듯 저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스케치북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를 그렸습니다. 스케치북 정중앙에 저를 그리고 왼쪽 끝에는 엄마, 오른쪽 끝에는 아빠를 작게 그렸습니다. 늘 그렇듯 술에 취한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족. 왜 이렇게 그렸어?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 아빠는 왜 이렇게 작아?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빠는 이제 작잖아.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동안 가만히 그림을 바라보시더니 두 팔로 몸을 질질 끌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방문에 다가가 귀를 대봤습니다. 아빠는 울고 계셨습니다. 이불이나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듯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흐느끼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빠는 휠체어 타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휠체어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는데 하루는 휠체어,
하루는 목발 연습을 하셨습니다. 엄마와의 사이도 조금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이사를 온 후 잘 웃지 않으셨던 엄마가 그날 이후 조금씩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집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통, 많게는 10통도 넘게 전화벨이 울려댔는데 그건 꾸준했습니다. 그건 아주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아버지의 사고가 복무 중 일어난 것이 아닌 퇴근길에 일어났으므로 군대에선 단 한 푼의 치료비도 주지 않았고 수술비며 재활비 등을 전부 부담하여야 했고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같은 것들이 필요해 빚을 좀 졌는데 그게 말도 안 되게 불어나 그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전화기 선을 뽑았습니다. 물론 그 빚은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갚았습니다. 아빠는 휠체어 연습을 하며 점점 활력을 찾으셨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동네 미신 공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아줌마들 사이에서 두꺼운 손을 어색하게 움직이며 미싱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커다란 천에 제 각각의 모양대로 박음질만 해 오시더니 나중엔 그럴듯한 티셔츠 한 벌, 그리고 더 나중엔 제가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만들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아빠는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이젠 늠름하게 목마를 해주시진 못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옷을 만들어주신 아빠가 너무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작아 보이던 아빠는 여전히 어깨가 넓고 등판이 커다란 멋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레 원단과 디자인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어쩔 땐 아빠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맡기고 간 옷의 수선이 어려울 때 의견을 내기도 하고 아빠와 함께 원단 시장에 가서 비슷한 원단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빠에게 미싱을 배웠습니다. 전 엄마 몰래 교복 치마와 셔츠를 줄여 입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제 장래 희망은 의상 디자이너였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패션쇼를 열지 않을까 하는 환상적인 상상도 많이 했죠. 물론 이 상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던가요. 평소 성적도 나쁘지 않게 유지했고 초등학생 때부터 쌓아온 저의 포트폴리오가 힘을 발휘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상 디자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제 입학식 날 눈물을 훔치는 아빠를 엄마는 툭툭 치며 당신 덕에 미소가 재능을 찾았나 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옷에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며 4년을 보냈고 졸업 후 제가 선망하던 브랜드의 막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고 티오조차도 잘 나지 않는 자리여서 사실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입사 후 선배에게 전해 듣기로는 제가 면접 당시 미신기 다루는 법에 자세히 얘기하고 미신기의 종류도 잘 알고 있고 종류마다 쓰임새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던 것이 합격한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디자이너가 미신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사 후 딱 하루만 좋았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면 작업실에서 우아하게 옷그림을 그리고 마네킹에 옷핀을 꽂고 미신기를 돌리며 지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회의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외부 미팅이었습니다. 공장에 매일 가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재 시장까지 정말 하루에 3만 보 이상씩 매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사표 한 장을 품으며 회사 생활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같았습니다. 속으로 애송이구먼 하며
기름 낀 안경을 옷으로 대충 닦아댔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PD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에서 옷 하나가 나오기까지 디자인이며 마케팅이며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달 동안 카메라로 모두 담고 인터뷰도 종종 한다고 했습니다. 곧 시즌이라 미친 듯이 바쁠 텐데 혼자 죽어나겠네. 생각하며 시장에 나가려는데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시장이요. 저도 따라가도 되나요? 그러시던지. 허둥지둥 카메라를 꺼내며 쫓아오는 남자를 보며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잠깐 생각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우리나라 디자이너들 머리도 못 감고 일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라는 이상한 반항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곧장 카메라를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종알종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막내 디자이너시죠? 네, 그런데요. 역시 제 눈이 맞았군요. 어디를 가던 막내를 쫓아다니라고 배웠거든요. 나가시기 전에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 예, 그쪽도 막내 아니에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 입사 3개월 차라 이렇게 현장에 혼자 나오면 안 되는데 저희 선배님이 엄청난 귀차니즘에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입사 일주일 후부터 계속 혼자 다녔어요. 웃기죠? 이거 지금 녹화 중인데 우리 선배님이 보는 거 아니겠죠? 아이고. 허둥대며 영상을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애송이가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시장에 가는 차에서도 계속 저에게 학창 시절에 공부는 잘했냐? 어떻게 입사했냐? 원래 꿈이 디자이너냐? 복지는 어떻냐? 일은 재밌냐? 옷은 직접 만드냐? 회사 생활은 즐겁냐? 괴롭히는 사람은 없냐? 대표님은 자주 보냐 등 인터뷰인지 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슬슬 질문들이 귀찮아질 때쯤 시장에 도착했고 제가 시장 사장님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입을 꼭 다물고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짐이 점점 늘어나자 선뜻 제 짐을 들어준 게 고마워서 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 한 접시를 사줬습니다. 보통 이런 걸 먹고 일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요. 먹을 시간이.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죠. 아하, 저랑 비슷하네요. 다 먹고 한 군데 더 들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님. 마지막으로 간 곳은 배를 채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원단 시장의 터줏대감 같은 곳인데 규모도 많이 크고 체계도 잘 잡혀 있어 많은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원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만큼 사장님께 아부를 잘해야 한다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도 보통이 아닌 게 사장 아주머니가 얼마나 깐깐하고 드센지 웬만한 살랑거림으로는 넘어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계약한 원단의 수량보다 2배 더 계약을 따내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하며 사장님께 다가가자 남자도 침을 꿀꺽 삼키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멸치똥을 따내고 계시던 사장님은 돋보기 안경을 살짝 내리더니 저를 보고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자고로 사람은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해야지. 사장님은 제가 내민 바카스를 까드득 열며 말했습니다. 저 지난번에 계약한 원단이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로 그때 계약한 것도 최대한으로 끌어준 거라고 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러셨죠. 그런데 그 원단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고객들이 너도나도 찾고 있는 상황이라. 당신네들 상황까지 알아가며 장사해야 하나 내가? 사장님은 그만 말하라는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촬영을 하고 있던 남자가 카메라를 내려놓더니 사장님 앞에 가서 넉살 좋게 멸치똥을 같이 땄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사정 다 봐주면서 일하면 그건 보살이지, 안 그래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 신입? 신입은 맞는데 저 이 회사 사람은 아니고요. PD예요. 방송국에서 일해요. PD?
어쩐지 카메라 들고 왔더라니. 카메라 좋아하세요? 좀 찍어드릴까요? 저 사진 되게 잘 찍는데. 잠깐만요. 사장님, 핸드폰 줘보세요.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뭐야, 갑자기. 쭈글거리는 게 뭐 이쁘다고 찍는데. 뭐가 쭈글거려요? 제 눈에 쭈글거리는 건 멸치밖에 없는데요. 줘보세요. 20년은 젊어 보이게 찍어드릴게. 남자의 말에 사장님은 깔깔깔 웃으며 핸드폰을 건넸고, 그렇게 멸치똥을 따다가 사진을 찍으시곤 너무 잘 나왔다며 다음에 계약서 들고 오라고 우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양을 떨며 한우며 조기며 가져가 바쳤을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렇게 쉽게 계약이 성사되다니. 남자는 시장을 나온 뒤로 으스대는 등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오글거려서 말은 못했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에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으니 금방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까지 짐을 옮겨준 남자는 다른 부서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럼 이만 하며 씩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업무를 했고 웬일로 퇴근을 할 수 있게 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팩을 하고 잤습니다. 아침엔 머리도 감아봤습니다. 아마 그때 머리를 감으면서 오늘도 촬영을 하려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회의가 있던 날이라서 1층 카페에 들려 커피를 주문하는데 누군가 옆에 쓱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인 남자는 웃으면서 무슨 커피를 그렇게 많이 시키냐고 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했더니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라고 당연하듯 말하면서 혼자 커피를 다 챙겨서 앞장섰습니다. 누가 보면 같은 디자이너 팀인 줄 알 겁니다. 남자와 회의실에 커피를 세팅하고 자료를 차례대로 자리에 놓고 있는데 기획팀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까르르거리며 들어오더니 남자를 발견하고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피디님, 오늘은 여기 계시네요. 홍길동이야 뭐야. 오늘도 잘생기셨다, 피디님. 맞아요, 귀여워요, 큐티보이. 이따 저희 팀 와요? 점심 같이 할래요? 제잘제잘 자기네들 할 말만 쏟아내는 기획팀 말에 남자는 당황해하면서 이따 보고요 하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기획팀 여자들은 그 말에 또 좋다며 깍깍거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못날 얼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잘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사 PD면 아마 공부를 엄청 잘했을 겁니다. 적어도 스카이는 나와야 PD 할 수 있다던데. 그럼 연봉도 높을 테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회의가 끝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의실을 정리하는 제게 오더니 오늘은 안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작업실에 가서 신상품을 체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또 그럼 저도 가야겠네요 하며 사람 좋게 웃더니 저를 쫓아왔습니다. 작업실에 가서 신상품 체크를 하며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되어 나왔거나 부자재가 잘못 달려져 있는 상품들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말없이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고정시키더니 미신기 앞에 앉아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입고 있던 맨투맨 티를 벗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목에 달린 택이 너무 거슬리는데 이것도 떼어낼 수 있어요? 어휴, 이건 손으로 뜯어도 뜯어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맨투맨에서 기분 좋은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는 책상에 팔로 기대어 쪽가위로 택을 툭툭 떼어내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는 안에 반팔티를 입고 있어서 목이 불편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남자는 제 옆자리에서 앉아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미싱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좋네요. 그림도 잘 그리던데 글씨는 좀 못 쓰더라고요. 머리 길면 안 불편해요? 머리가 원래 조금 갈색이에요? 질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을 떼어난 곳 실밥을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제가 남자 쪽을 돌아보니 남자가 씩 웃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어요? 당연히 없지만 있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사람을 홀리나 싶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붉어진 얼굴을 숨기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는 도망치듯 작업실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로는 남자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디자인팀 촬영이 있는 날에도 없는 날에도 저를 찾아왔고 그로부터 일주일쯤 흘렀을 무렵 그날은 남자가 커피를 주고 갔는데 커피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선배가 촬영 나와요. 귀차니즘이 나왔나 봐요. 저는 판매 현장 촬영 나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아서.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010 땡땡땡땡땡땡땡땡.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며 바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일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땐 커피에 들어있던 얼음이 녹아 쪽지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에 번진 잉크로 번호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건 운명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바쁜 시즌이 드디어 끝났고 시즌을 마감하는 겸 송년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브랜드의 퀄리티에 맞게 미술관을 대여해서 모든 우리 브랜드의 슈트나 드레스를 입고 참여했고 한 해 동안의 상품들을 전시해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짧은 미니 드레스를 입고 디자인팀과 올해 저희의 노고를 술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이번 시즌 마지막 상품이었던 슈트를 입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샴페인 잔을 살짝 흔들었고 저는 무리해서 빠져나와 그쪽으로 갔습니다. 슈트를 보내주면서 초대해 주시길래 오긴 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이 원단 우리 같이 가져온 거잖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뭔지도 모르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술기운 때문인지 별거 아닌 말에도 저희는 빵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유쾌하고 표현을 잘하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으니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생겼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곧 남자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꽃바구니를 저희 엄마에게 건네준 남자는 저희 집을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은 우와 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저희 가족 사진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다치신 뒤 다시 활력을 찾으시고 가장 먼저 추진하신 일은 가족 사진 찍기였습니다. 제가 아주 작게 그린 당신의 그림이 충격적이셨는지 사진에서 엄마와 저는 앞에 앉아 있고 아빠는 항상 뒤에 서 있는 포즈였습니다. 사실 높은 발판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지만 사진으로만 보면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에 두세 번씩 가족 사진을 남기니 지금은 수십 장의 크고 작은 가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저희의 가족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엔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첫 우리 집 방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무 토막처럼 딱딱한 아들 같은 딸만 있어서 썰렁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사위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귤을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초인종 너머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웬 아주머니가 서 있는 듯 했고 비를 많이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왜인지 열어줘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니 비에 홀딱 젖은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잠시 뒤 저의 남자친구가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엄마, 주차할 동안 좀 기다리시라니까. 엄마? 비에 젖은 아주머니는 남자친구의 엄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급히 타월을 가져와 시어머니께 덮어주었고 저는 몸을 녹일 만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겨울 폭우를 맞으면서까지 우리 집에 오신 이유가 뭘까? 불안해서 남자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남자친구도 연유를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죄송해요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세 사람은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남자친구가 초등학생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당시 경기도 변두리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를 잠시 모셔야 해서 대형 마트도 백화점도 없는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산책을 나와도 마땅한 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겐 심심하고 지루한 동네였을 겁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마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감기 기운이 있으신 할머니에게 약을 사다 드리려 근처 약국에 갈 겸 산책을 나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탱탱볼 하나를 튕기며 부모님 뒤를 따랐고 점점 부모님과 가까워지더니 나중엔 저 멀리 앞서가며 탱탱볼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찻길을 마주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선로 안쪽에 떨어진 탱탱볼을 주우려다 그만 발이 선로에 끼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팔을 당기고 아빠는 다리를 당기며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환한 불빛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은 급할수록 발은 빠질 생각이 없고 그 어린 초등학생은 한 손에 탱탱볼을 꽉 쥔 채 울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숲을 사이를 헤집으며 오더니 남자친구의 꽉 묶인 운동화끈을 풀고 부모님 쪽으로 남자친구를 냅다 던졌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시 일어나려는데 순간 귀가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코앞으로 기차가 지나갔답니다. 길고 긴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차의 끝이 보이고 구해준 사람이 누군가 확인하려 일어나는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선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더랍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그 군인을 냅다 업고 근처의 국군 병원으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의 변두리, 산이 많고 거주자가 많이 없는 지역이라 주변에 부대가 많았고 가장 가까운 병원도 국군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의사며 간호사를 붙잡고 응급실로 따라가 군인을 침대에 내려놓기 무섭게 그 군인은 수술실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남자친구도 그 옆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집에 계신 할머니에게 가야 해서 다시 정신없이 걸음을 옮기셨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곧 다른 일반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그 군인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를 못 전했다고 했습니다. 다행인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군인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였고 수소문을 해서 근처 부대에 같은 이름을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대로 했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겨우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그 번호조차 잘못되었는지 신호는 가지만 안 받는 날이 계속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없는 번호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눈물에 잠긴 목을 억지로 쥐어 짜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댁 바깥 사돈인 것 같아요.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빠의 이름까지 나오니 갑자기 5살 때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춥고 추운 날,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갔던 길, 수술실 앞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며 아빠를 찾던 엄마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엄마를 안아주고 얌전히 있던 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스쳐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장인어른이라는 생각에 적잖이 충격받은 듯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숨이 넘어갈 듯 우셨습니다. 아빠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을 잘못 디뎌 기찻길에 넘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도 기대고 싶지도 않아 그러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한 번만 만날 수 있냐며 돌아가신 시아버지 목까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다시 눈을 꼭 감고 손수건으로 눈을 꾹꾹 누르셨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날이 너무 어두워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사진 속 군복에 적힌 이름만 보고 알아챘는데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인에게 감사 인사 한번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사진 앞에 엎드려 엉엉 우셨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시어머니 어깨가 흐느끼는 소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운이 빠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신 어머니도 곧장 방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거실을 대충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지러진 휴지며 컵들을 치우며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5, 6년 동안 아버지는 항상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군인이었다는 명예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딸에게 작고 초라한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이 사실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저에게 아빠는 언제나 가장 커다란 존재이고 가장 든든한 존재이며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는 늦었지만 그때의 은혜를 갚으신다며 엄마에게 작은 아파트 하나를 선물해 주셨고 엄마는 계속 거절하시더니 나중엔 지금 집이 혼자 살기에 커서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다며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 물론 가족 사진을 전부 챙겨서 가셨어요. 당시 넉살 좋던 남자친구는 지금 제 남편이 되어 여전히 저를 웃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아빠가 돌아가신 뒤 찍지 않았던 가족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엄마,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이제는 4명이 되어서 말이죠. 내년엔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5이 되지 않을까요? 아,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아빠, 아빠는 언제나 내게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인생 최고의 남자야. 아빠가 내 곁에 없어도 언제나 아빠를 사랑해. 항상 멋진 우리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